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 문제를 얘기를 해보면 좀 굉장히 깝깝합니다. 정신적으로 조금 해롭죠. 하버드도 사실은 듣보잡이었다. 독일의 연구 중심 대학을 벤치마킹하기 전까지는 그냥 사서상경만 외운 겁니다. 뭐 우리 대통령께서도 뭐 서울법대 출신이잖아요. 당뇨들 보니까 서울대 출신이 가장 많은데 우리 페버스 친구들 서울대 출신 제일 많은데 대통령,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위해서 영혼을 끌어모은 사람들.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로 보는 세계 경제 파보세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탁월한 사회학자면서 현실의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정말 행동하는 지성 김종윤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윤 교수님은 사실은 뭐 프랑스의 피에르 부르디에 사회학자면서 이제 현실 참여로 유명한 분인데 뭐 프랑스에 부르디에가 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김종윤 교수님을 보유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또 부르디에와 비교해 주셔서 너무 과찬이시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뭐 사실 부르디에도 뭐 이제 언론에 나와서 여러 가지 뭐 프랑스 사회에서 비판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그랬지만 한국 교육 문제처럼 프랑스에 어려운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프랑스도 사실 교육 불평등 문제가 있는데 부르디에조차 고치지 못했죠. 사실은 그랑제골과 대학의 이분화된 체계인데 그랑제골이 엘리트 학교니까 한 5% 내외의 학생들이 갑니다. 그랑제골 때문에 프랑스도 지금 교육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심하죠. 근데 뭐 우리 정도의 뭐 사교육이라든지 또 그렇죠. 대학의 어떤 병목 현상이라든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더 어려운 일을 우리 이제 김종윤 교수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교육 현실을 보면 사실 피자는 한 판인데 100명이 먹어야 되는 그리고 뭐 고속도로가 100개 필요한데 고속도로 한 개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에서 뭐 피자가 한 판인데 뭐 한 판을 어떻게 나눠 먹고 이게 뭐 대안이 없는 거거든요. 10판을 만들거나 더 만들고 또 고속도로가 100개 필요한데 하나 가지고 뭐 통행료 문제 뭐 해봤자 뭐 답이 안 나오고 말이죠. 그 교수님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 교육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이 책을 쓰게 되셨나요? 이 책 서문에 이제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나옵니다. 네. 왜 한국만 교육 지옥인가? 라는 어떤 연구 질문에 대한 탐구이고 그 대안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걸 제시를 합니다.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건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물리적인 현상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피자가 10판, 100판이면 누구나 나눠 먹을 수 있는데 피자 한 판 가지고 싸우는 거죠. 저는 이제 고속도로로 비유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병목 현상 때문에 우리가 교육 지옥을 겪고 있는 거죠. 프랑스에도 엘리트 학교가 있지만 그랑제골이 전국적으로 한 200여 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감 병목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병목이 덜한 겁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만 교육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질문이 왜 한국만 교육 지옥인가? 라는 이제 탐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는 또 사회적 해방, 또 사회적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탐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학부모들이 어떻게 해서 교육지옥으로부터 탈출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처방을 이 책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저희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랑제골이 있긴 하지만 전국에 퍼져 있는데 우리는 서울에 다 몰려 있으니까 이제 공간적으로도 그래서 뭐 땅값 문제도 오고 말이죠. 또 그렇죠. 지역 균등 발전도 안 되고 있는데 저희 뭐 파보세가 사실은 지역 균등 발전도 저희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바로 이 책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 현실 또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책 내용 중에 그 최상위 10%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 중에 최하위 환경, 그러니까 부모 교육 수준이 최저인 경우 이제 이걸 이제 개천용 지수라고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 주병기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 지수가 낮을수록 좋은 거죠. 네, 그런데
1992년에 17.5%였는데 2013년에 39.4%, 더블이 넘습니다. 그리고 개천용 학파에 의하면 서울에서조차 강남 3구가 이제 강북에 비해서 10배에서 20배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지역 균등 선발, 기회 균등 선발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 개천용 학파의 주장이 뭐 틀린 건 아닌데 어떤 점이 잘못됐습니까? 우리 교수님 보실 때. 저희 국민들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이 개천용 사고방식이죠. 네. 개천용 사고방식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스카이에 들어갈 확률은 전체 수험생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 지역 균형 선발이라든지 기회 균형 선발을 하더라도 이 절대적인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이 책의 모델이 되기도 하는데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전체적인 퍼센테이지가 18.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9배가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물론 경쟁이 있지만 우리와 같은 공감 병목과 대학 병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점 때문에 개천용 학파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비되는 학파로 제가 이제 대통령 학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대통령 학파라는 것이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위해 영혼을 끌어모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뭐 주식 부동산에 이제 영혼을 끌어모은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우리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모델도 우리가 대학 통합 네트워크라 그럽니다. 그게 원 유니버시티 모델 해가지고 이사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이사회에서 10개 대학의 총장과 예산을 정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하나의 네트워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위해 영혼을 끌어모은 사람이라는 건 인프라 권력의 민주화를 추구를 합니다. 개천용 학파는 지위 권력의 어떤 민주화를 지향하는 거라면 이건 대학 인프라의 민주화를 추구한다. 라는 입장에서 대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10개를 만들어주면 훨씬 낫고 그 다음에 인재도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 사회과학에서 말하기로 파레토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회의 엘리트는 한 20%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제 80%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이탈리아의 사회과학자 파레토가 전체 20%가 80%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20대 80의 법칙을 많이 말을 하는데 물론 이제 엘리트라는 말을 저는 좋아하지는 않지만 20% 정도가 이제 들어가게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는 이렇게 설계되어 있고 우리는 2%만이 스카이에 들어가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은 20% 정도가 이제 엘리트인 게 현실인데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에 의하면은 20%가 이제 그런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2%만 그런 대학에 갈 수 있으니까 18%가 소외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제 80%도 함께 고통받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피자 한 판을 이제 100명이 나눠 먹는데 개천용 학파는 좀 부모가 못 배우고 이제 가난한 집안 애들도 좀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라면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는 피자를 10판을 만들자 한마디로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하나 더 이제 덧붙일 건 그 피자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피자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위제라고 그럽니다. 포지셔널 굿이라는 건데 여기 이제 피자 한 판을 먹으려면 사교육비가 우리가 한 해 23조를 지출을 합니다.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는 사교육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 피자 한 판을 먹기 위한 가격이 너무나도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뭐 이게 23조가 뭐 이제 피자 재료를 만들거나 피자 만드는 뭐 이제 레스토랑을 만드는 게 쓰인 게 아니고 이제 누가 더 효율적으로 빨리 먹을 거 하냐는 이제 사교육 세력에 돌아가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큰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느 나라나 필요하고 또 뭐 사실은 그 없어서도 안 될 것 중에 하나긴 하지만 사실 영국하고 이제 프랑스를 이제 제외하고는 유럽의 대학이 대부분 이제 평준화가 돼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이제 학벌의 그 인프라, 지위 경쟁이 좀 없고
또 이제 미국은 이제 상위권에서는 이제 지위 경쟁이 있지만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60개 이상 되니까 이제 병목 현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이제 스카이캐슬의 병목 현상이 심한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게 역사적, 정치적 이유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크게 이제 대학 체제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유럽식 평준화 모델, 미국식 다원화 모델, 네. 한국식 독점화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유럽은 중세 때 굉장히 지방 분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 단위가 한 1500년 정도에는 한 500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700년 정도에는 한 300개, 그 다음에 국민국가가 통합되면서 한 19세기에 25개 정도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민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각 소국마다 각자의 대학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서울대가 있었던 거죠. 독일을 예를 들면 독일 전국에 39개의 소국으로 되어 있었는데 소국에 서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1870년에 독일이 통일되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독일에서는 각 주가 대학과 교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우수한 대학들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준화 체제입니다. 미국 대학 역사는 한 400년 정도 되는데요. 미국도 정치적인 이유죠. 각 주마다 각자의 서울대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60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24년 경성제국대학이 일제에 의해서 세워졌고 일제강점기에는 유일한 대학이었습니다. 대학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일제강점기 때. 다른 이제 대학이라기보다는 전문학교라고 있었는데 vocational school 해서 직업학교죠, 일종의. 그런 게 이제 전국에 한 20개 정도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조선시대 때는 성균관 하나만 있었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근대대학 체제로 넘어왔으니까 일본은 일제 때 한 7개의 제국대학을 열도를 따라 만들었습니다. 교토대학, 도쿄대학, 나고야, 오사카. 그러니까 병목이 우리나라보다는 심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만 딱 만들었어요. 네. 경성제국대학. 그런 다음에 미군정이 오고 나서 경성제국대학과 수도권에 있는 7개의 전문학교를 합쳐서 서울대학교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미군정이 한국에 왔을 때 서울대학교의 규모가 너무 작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의 주립대 정도의 대학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경성제국대학은 3개의 학부밖에 없었어요. 법문학부, 이공학부, 의학부 이렇게 3개밖에 없었으니까 뭐 경상학부라든지 치대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정이 보기에는 너무나 작아서 대학들을 통합시켜서 하나의 큰 서울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는 경성제국대학 하나와 20개의 전문학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전문학교와 경성제국대학을 합치니까 거대한 대학 인프라의 반을 서울대에 투자하게 된 겁니다. 부산에도 수산학교라고 있었는데 굉장히 작은 학교죠. 그러니까 초반부터 일제시대 때 그 역사적, 정치적 이유 때문에 서울대가 거대하게 하나밖에 탄생할 수 없었던 거죠. 일제는 한국인들의 대학 만들기 운동을 억압합니다. 그렇죠. 우민화 정책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제와 미군정, 그 다음 해방 이후의 정책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울대의 독점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는 사실은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 중앙에서 뽑아서 또 그리고 이제 제주도까지 이제 중앙 관리를 파견하는 철저한 중앙 집권 시스템과 또 일제 이제 식민지 또 미군정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서울대 독점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고 사실은 독일 갔더니 뭐 독일은 뭐 뮌헨은 뮌헨대로 하이델베르크는 하이델베르크, 그렇죠. 하노버는 하노버대로 뭐 다 그 명문대들이 있더라고. 라이프치히는 라이프치히대로 너무 부러운 부분인데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뭐 재미있는 거는 사실은 영국하고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영국하고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하고 프랑스한테 좀 뒤졌기 때문에 뭐 미국이 있었기도 하지만 그 뭐 시민사회도 좀 뭐 영국이나 프랑스 수준이 안 됐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 유럽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는가 보니까 독일 대학의 그 교수님 책을 읽고 이래서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했구나. 연구 중심 대학이 사실은 영국, 프랑스, 미국보다 더 앞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이제 이런 산업 경쟁력이라든지 군사 경쟁력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연구 중심 대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창조 권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버튼 클락이라는 미국 학자가 있습니다. 대학 사회학의 창시자라고 그러죠. 이분이 대학을 연구해 보니 대학 900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 단 한 명이 누구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1810년에 훔볼트라는 대학자가 연구 중심 대학을 베를린에 만들게 됩니다. 이제까지의 대학은 상류층 자제를 기르거나 성직자를 양성하는 지휘 권력, 흔히 말해서 이제 학벌을 주는 게 대학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훔볼트라는 사람이 대학은 새로운 지식, 경제, 사회를 창조해야 된다 해서 창조 권력으로서의 대학의 본질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 있는데 1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18세기 후반에 일어나고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중반에 독일에서 일어나고 3차 산업혁명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960년대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연구 중심 대학이 된 독일 대학들이 이제 2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게 되는 거죠. 철강이라든지 화학, 전기 같은 이제 분야죠. 근데 영국이나 미국 대학들도 처음에는 바뀌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가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독일 대학과 경쟁하다 보니까 이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스퍼드, 캠브리지도 다 바꾸게 됩니다. 연구 중심 대학으로. 교육 중심 대학에서 이제 연구 중심. 그렇죠. 이전에는 학벌만 주고 또 교육만 주고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이제 사서삼경을 외운 거죠. 성경이라든지 라틴어라든지 이런 걸 가르쳤는데 이제는 연구를 해야 된다. 새로운 산업이라든지 지식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죠. 왜냐하면 경쟁을 해보니까 되지를 않으니까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대학들을 개혁한 사람들 다 독일 유학파들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미국에서 독일로 유학 간 사람들도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19세기에. 너무 잘하니까 우리도 너무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버드라든지 뭐 예일, 다른 대학들도 모두 독일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조 권력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창조 권력이 뭐지? 대학에서 인터넷이라든지 mRNA 백신 같은 걸 발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같은 건 미 국방부의 지원하에 뭐 UCLA, 스탠포드, 유타 대학의 교수들이 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mRNA 백신의 특허 기술은 펜실베니아 대학의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었죠. 이걸 이제 모더나가 사서 발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만 가지고는 세계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대학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벌써 200년 전에 독일의 학자들은 깨달았고, 그 다음에 한 5, 60년 후에 영국 학자들과 미국 학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못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훔볼트라는 사람이 왜 그럼 성공했느냐? 저 이제 역사를 공부를 해보니까 이분이 프로이센의 교육부 장관이기도 했습니다. 그 대학자이기도 했고, 알렉산더 훔볼트라는 사람은 자기 동생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프로이센의 왕을 설득을 합니다. 연구 중심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 교육부 장관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왕을 설득해서 돈을 대라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권력, 비전의 삼위일체가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베를린 대학을 만드는데, 베를린 대학은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입니다. 2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국들도 프로이센과 같이 베를린 대학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형식으로.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전에는 독일 과학자들이 노벨 과학상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제 미국 과학자들이 다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권력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학벌을 주는 지휘 권력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해 안 되는 거죠. 정말 이제 우물한 개구리인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교수님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하버드도 사실은 듣보잡이었다.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독일의 연구 중심 대학을 벤치마킹하기 전까지는 그냥 사서상경만 외운 겁니다. 뭐 인성에는 좋고 뭐 교양에는 좋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못 가졌는데 이제 훔볼트가 창시한 연구 중심 대학 모델을 따라가면서 이제 하버드도 생기고 아이비리그도 생기고 스탠포드도 생기고 그렇죠. 이렇게 된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서당 분위기. 아직 대학이. 그렇죠. 이 하버드가 바뀌게 된 계기가 화학자가 있습니다. 찰스 엘리어트. 이분이 1869년에 35세의 나이에 하버드 총장이 됩니다. 이분이 그 이전에는 독일 유학파예요. 이분도 사실 한 2년 정도 독일이라든지 유럽에 머물면서 대학 개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뉴 아틀랜틱이라는 잡지에 미국 대학이 바뀌어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하버드 이사회에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35세 나이에 총장을 시키고 40년 동안 하버드 총장을 합니다. 최장수 총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취임했을 때 1869년과 1909년에 이제 퇴임을 하는데 하버드 이 기금이 300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끌어모은 거죠. 그래서 하버드를 개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대학을 중심으로 하버드를 개혁해서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미국 시민사회나 기업들이 또 정치권이 영국 중심 대학의 비전을 보니까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또 돈을 투자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MIT 같은 경우에는 세계 2차 대전이 결정적인 계기였는데 과학 전쟁이었죠. 핵무기를 그렇죠. 발명하고 레이더를 발명하고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때 MIT의 연구비와를 비교해 보면 그 이전과 비교해 보면 100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MIT도 사실 별다른 대학이 아니었는데 1920년대에 연구 중심 대학이 되고 2차 세계 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전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미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서 연구비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하버드, MIT 이런 대학들이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되는 그런 어떤 정치적,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교수님 책 읽고 궁금증이 해결됐던 게 뭐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독일이 보면 뭐 음식도 별로 맛없고 또 패션도 별로고 또 시민사회도 영국하고 프랑스는 이제 뭐 파시즘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가 있었다면 독일은 그런 시민사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히틀러라는 파시즘도 가능했는데 어떻게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 있었을까? 보니까 바로 그 독일의 연구 중심 대학의 창조 권력 거기 있었던 거고 사실은 독일이 유대인 출신의 저명한 과학자들, 뭐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이런 과학자들을 쫓아내지 않았더라면 아마 2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승리로 갔을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유럽 학자들을 만나보면 그게 가장 바보 같은 짓이었는데 자살 행위였다고 그래요. 그 유럽에 있는 학자들이 한 7,000명 정도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페르미 이런 사람들, 핵무기를 뭐 발명한 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장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인재가 가장 중요한데 인재들을 다 쫓아내 버렸으니까. 그래서 뭐 미국 대학들도 사실 별 대학들이 아니었는데 뭐 프린스턴 같은 경우에 아인슈타인을 초빙하죠. 그렇죠. 그래서 물리학의 메카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뭐 대학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이 미국에서 활동한 것만 아니까 이제 미국의 연구 중심 대학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시작은 독일의 연구 중심 대학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교수님이 어떤 뭐 입시 지옥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해방시키는 거가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이걸 동시에 말씀하고 계셔서 저도 더 가슴이 와닿고 또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될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얘기는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 대학 통합 네트워크라든지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 이런 거는 계속 우리가 반복되는 얘기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본다면 이제 그 서울대 10개로 구성된 대학 통합 네트워크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를 벤치마킹 한 건데 이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지휘 권력, 창조 권력, 그러니까 뭐 연구 중심과 학벌을 적절히 이렇게 조화한 그런 케이스라고 한다면 독일이나 핀란드는 이제 평준화 모델이고 한국은 이제 독점화 모델인데 아까도 조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버클리라는 UC 버클리라고 그러죠.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가 처음에 생겼습니다. 그렇죠. 캘리포니아 주 자체가
미합중국에 굉장히 늦게 편입이 됐습니다. 1850년 정도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 버클리는 1868년에 만들어졌는데 아이비리그보다 한 200년 늦게 만들어진 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죠. 늦게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대학들이 전부 다 동부나 중부에 비해서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열등한 대학들이었습니다. 근데 버클리를 만들고 1919년에 UCLA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멀티 캠퍼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하나의 대학 모델 안에 여러 대학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캘리포니아가 워낙 크기도 하고, 그 다음에 1960년에 캘리포니아 전국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 시스템을 가지게 된 거죠.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에서 노벨상이 한 63명 정도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늦게 출발했더라도 연구 중심 대학을 지향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전국의 연구 중심 대학을 만들면 이렇게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죠. 3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캘리포니아 대학들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버클리와 스탠포드가 실리콘밸리를 만들게 그렇죠. 되죠. 거기서 반도체 혁명과 IT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캘리포니아를 바라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지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세계적인 대학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지방 정치인들을 만나면 굉장히 답답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 혁신 체제라고 그러는데 한 30년 정도 연구를 했습니다. 지역 혁신 체제에 대해서.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드시 세계적인 대학이 스탠포드나 버클리처럼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는 가장 뜨는 이제 지역이 텍사스 오스틴이죠. 이제 테슬라도 가고 애플, 삼성, 델 같은 곳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텍사스를 생각해 보시면 한국보다 7배나 큰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그리고 텍사스에는 댈러스, 휴스턴, 샌앤토니오와 같이 굉장히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오스틴은 교통도 좋지 않아요. 근데 왜 도대체 테슬라가 거기에 가는가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다른 댈러스나 휴스턴이라든지 샌앤토니오는 텍사스 대학 오스틴과 같은 세계적인 대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텍사스 대학 오스틴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애플 이런 데가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정치인들은 공항을 만들어준다, 철도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 지역이 발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계적인 대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잘 몰라서 굉장히 안타깝죠. 네. 그래서 도시학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리처드 플로리다라든지 에드워드 글레이저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죠. 이 사람들이 도시가 발전하려면 무조건 그 도시에 세계적인 대학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네. 그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래요. 네. 도시들은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 제 말 말고 이런 세계적인 도시학의 대가들의 말씀을 좀 따라서 정책을 입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공항 아무리 만들어놔도 좋은 대학, 교육시설 없으면 안 가잖아요. 그렇죠. 안 가죠. 저기 뭐 민족사관학교는 강원도 횡성에 있습니다. 그건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전주 같은 경우에도 상산고등학교 다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역 균등 발전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위치에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은 너무 필요하다. 뭐 이런 게 이제 교수님의 핵심적인 주장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하는 되게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땀 흘린 흔적이 보이는데 사실 폭력 중에 제일 나쁜 폭력이 이제 횡포, 가로 횡자. 이제 좀 같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될 사람이 휘두르는 폭력이 가장 이제 안 좋은데 이제 정부 관료나 중상층 학부모 또 사교육 세력 또 뭐 언론 정치인들이 연합해서 이제 학종 지옥, 정시 지옥, 학벌 포로 이런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신랄한 비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비판을 좀 했는데요, 책에서는. 이게 사실은 깨닫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교육 문제라는 게 다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이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책이 나오고 나서 많은 설득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가장 반대하는 사람은 누굴까? 서울대 오세정 총장님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책을 읽고 오셨어요. 저랑 이제 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 제가 특강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구 4천만인 캘리포니아에도 서울대 수준의 대학 10개 있다. 네. 인구 5천만인 한국에도 서울대 수준의 대학 10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깜짝 놀랐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분이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이제 잘 알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천재로 이제 소문난 분인데 그 지방대 총장님들도 깜짝 놀라셨어요. 사실 그 자리에서 서울대 총장님이 반대할 줄 알았는데 이제 찬성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통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보 세력에서는 예전에 이제 서울대를 폐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많이 이제 주장을 하셨죠. 근데 갑자기 서울대를 10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라고 굉장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진보 세력 분들 중에서는 책을 읽지 않은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시다가 책을 읽어보니까 아 이게 맞는 말이다. 사실 서울대를 없애자는 건 사실은 지금 어떤 병목 현상이 심한데 더 심화시키자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는데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 또 교육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교사분들입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만 또 교육 체제 중에서 대학을 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간은 편견을 가지시고 이제 보시면 이해를 못 하시다가 책을 읽어 보시면 굉장히 찬성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풀리지 않은 수학 난제 중에 하나가 이제 페르마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한 350년 정도 되었는데 그걸 이제 영국의 수학자가 1990년대 풀었죠. 앤드류 와일스라는 분이. 근데 이게 사실 교육 난제입니다. 누구도 이제까지 못 풀었어요. 근데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좀 겸손한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 다 교육 전문가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해봤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하게 왜를 끝까지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도 책에서는 비판을 했지만 이게 교수분들도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끝까지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비판보다는 책을 읽어보시라. 그러면 이제 깨달으실 수 있다. 그리고 비판은 창조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비판을 자제하고 이분들을 설득시켜서 좀 새로운 시스템을 좀 창조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신 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큰 문제가 어설프게 아는 거. 내가 뭐 우리의 미국에서 키워봐서 사교육 해봐서 이렇게 좋은 성과가 이뤘어. 이건 사실 단편적인 거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아닌데 말이죠. 뭐 그런 것들 이제 좀 창조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 사실은 뭐 이제 적은 경계는 할 수 있지만 동지의 배신이 이제 아주 더 치명적인데 이제 교육 개혁을 주장하지만 이제 그 입시파 때문에 이제 교육 개혁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크게 한탄을 하셨는데 책 내용을 보니까 교육 개혁 세력 중에 이제 반드시 좀 경계해야 될 집단이 있다면 어떤 집단일까요? 저도 이분들을 책에서는 비판했지만 그래도 조금 포용하면서 가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보고 많이 깨달으셨어요. 김범도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피자 한 판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가 않는다. 피자 10판, 100판을 만들어야만 해결돼야 되는데 이제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교육학자라든지 교육 전문가들 꽤 많이 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수학 난제, 교육 난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풀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었으니까 그분들과 같이 어떤 교육 문제, 교육 지옥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도 좀 교수님이 책을 발표하고 또 여기저기서 또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동지를 많이 확보한 느낌이 듭니다. 네네네. 네, 책을 보면서는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런 생각했는데 다행인 흐름이고요. 또 뭐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교육 문제를 얘기를 해보면 좀 굉장히 깝깝합니다. 정신적으로 조금 해롭죠. 해답은 안 나오고. 스카이를 가거나 안 가고 애 대학 가면 대부분 해보고 이제 그렇죠.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니까 지금 굉장히 깝깝하죠. 근데 하나의 돌파구를 좀 마련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뭐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금은 아직 이제 포장도 제대로 안 되고 덜 깔려 있긴 하지만 나중에 대한민국을 다 뚫고 다니는 그런 고속도로가 되리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저도 이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대통령,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위해서 영혼을 끌어모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늘어나야 되는 이유인데, 사실 뭐 이런 분들이 저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인데,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말씀해 주시죠. 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교육 지옥을 해결할 수 있고, 네.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의 전진 기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해야만 할 문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샷이라는 말이 달로 쏘는 거니까 대담하고 혁신적인 기획을 우리가 흔히 문샷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뭐 정치인이든지 간에 이걸 문샷으로 기억을 해서 우리 한국 사회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문샷을 날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문샷 날리기에 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파보세가 사실은 서울대 출신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파보세 친구들이. 네. 뭐 김명주 교수님은 뭐 서울대 총장상, 그러니까 이제 뭐 최우등 졸업하신 분이고, 또 우리 이진수 교수는 또 뭐 고등학교 때부터 천재 소리를 더 친구고. 근데 이진수 교수가 사실은 제일 먼저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했고, 실제로 회의를 했는데 그 놀란 게 오세정 총장님의 답변으로 놀란 것처럼 우리 서울대 출신들이 다 동의를 해서 서울대가 반드시 더 필요하다. 그렇죠. 네네. 서울대 출신이 똑똑하구나. 네, 뭐 다른 대학 출신이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고, 저도 서울대 나오지는 않았지만 서울대가 제 모교처럼 느껴집니다. 네, 정말 10개 만들어서 저는 제가 막 돈 번다면 서울대 10개, 특히 이제 좀 서울로부터 먼 곳에 좀 기부도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말이죠. 네. 교수님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되는데, 뭐 이렇게 지역 균형 발전이 안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연구 중심 대학만큼이나 중요한데, 그러면 결국 이제 이게 뭐 예산 문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돈을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언제까지 써야 되는지, 이게 좀 핵심적인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대 10개를 만드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들지가 않아요. 한 3조 내지 4조가 듭니다. 사교육이 23조인데 말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됩니다. 네. 교육 예산이 84조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의지만 있다면 3, 4조는 금방 투자를 할 수가 있죠. 네네. 우리가 재난지원금으로 한 50조 이상을 썼죠. 그러니까 3, 4조가 지금 슈퍼 예산의 시대에서는 굉장히 뭐 큰 돈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이진수 교수님께서 KDI 교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이진수 교수님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찬성을 하신 칼럼을 보고 역시 KDI가 한국 최고의 싱크탱크지 않습니까? 그럼요. 또 경제 분야의 중심이고 그래서 KDI가 좀 계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KDI 박사님들과 연구원 분들을 만나는데 그분들도 다 찬성을 하세요. 그래서 KDI가 나서준다면,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들지가 않으니까 충분히 이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굉장히 정치적 결단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다른 10개 대학만 집중 투자를 하니까 다른 이제 300개 정도의 대학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 저는 다른 300개의 대학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OECD 공교육비를 보면 우리나라 대학 공교육비가 초등학교부터 낮아요, 사실. 그래서 기능 분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연구 중심 대학, 교육 중심 대학, 직업 중심 대학 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연구 중심 대학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 요즘 얘기를 하듯이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 경제라는 건 굉장히 어떤 고도화된 기술이 다 이렇게 불을 창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mRNA 백신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 하나를 만드니까 수십조 이익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고도화된 어떤 지식 경제에 기반해야만 우리가 인구 절벽 시대에 모든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후속 세대가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조업 같은 걸 비교해 보면 미국 학자들이 한 3배 정도의 생산성이 늘었다 그래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연구 중심 대학을 만들면
1인당 생산성이 여러 배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인구 절벽의 문제도 같이 이제 고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정책이고 또 가심비도 굉장히 높은 정책입니다. 서울대 10개를 만들어주면 전국에 있는 뭐 학부모, 학생들도 다 좋아할 테니까요. 특히 어떤 지역에서 찬성하냐 하면 부산과 대구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충남, 대전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국적인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자들이 특히 이제 KDI라든지 기재부라든지 또 과학기술부라든지 교육부가 나서 주셔서 정책적 결단만 하면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에서도 강북, 강남 나뉘고 그렇지만 저는 뭐 일산에 살고 있는데 요즘은 뭐 하도 뭐 땅값 차이가 집값 차이가 나서 일산 살기 좋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괜히 뭐 정신 승리한다고 놀릴 것 같아서 그렇지만 진심으로 저는 일산이 살기 좋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각 지역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서울에 다 몰려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애들도 보내고 기러기 하고 이런 비극이 있는데 이렇게 서울대를 전국 10개 만들어 놓으면 뭐 우리나라가 이제 뭐 지역 균등 발전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사교육비가 23조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이 치르는 비용은 2,300조가 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본다면은 대한민국 예산을 국방 예산처럼 대한민국 지키는 그런 예산으로 생각해서 서울대 10개 만들게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우리 대통령께서도 뭐 서울법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강요들 보니까 서울대 출신 가장 많은데 우리 페퍼스 친구들 서울대 출신 제일 많은데 서울대 10개 만들게 제일 먼저 동의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들 보시고 좀 연구하면은 그 좋은 답도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육 현실은 생각만 해도 좀 머리 아프고 애들 대학 가면 이제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주제인데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해법을 보내주셔서 제가 대한민국의 부르디에보다 위대한 사회학자가 있다. 바로 김정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네. 뭐 다음번에 또 초대하겠습니다만은 좀 마무리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대한민국 사회에. 네. 파보세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찬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믿으시고 또 책도 읽어보시고 다른 여러 토론을 거쳐서 교육 지옥에서 해방되고 또 한국 경제나 사회를 좀 더 창조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희가 교육 지옥에 있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통해서 이 지옥에서 해방된다면 김정영 교수님 반드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사실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다음에 또 모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동참해서 우리 모두 우리 사회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